네, 2021년 6월 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김호수의 선택 대 민주당의 결정,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부제로는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결별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골치 아픈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을 떼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지 궁금합니다. 민주당 정권, 박범계 씨가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가 단계 우회하는 방법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감행했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결사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결심을 했습니다. 나를 지명해줬지만 이거는 아니야 하고 대든 겁니다. 6월 8일 대검 참모회의를 열어 형사부가 할 수 있게 된 6대 범죄 수사를 금지하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다시 모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검찰의 존립이 걸리는 것이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결의를 했습니다. 박범계의 법무부, 참 박범계라는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죠. 5개월 전에 검찰 수사권을 상당히 제한했습니다. 6개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지금 큰 사건이 되어왔던 LH 비리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6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 6대 범죄도 금지하자는 조직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김호수 씨가 총장이 되기 전에 검찰은 이미 이 조직 개편안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만들어서 5월 31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는데, 김 총장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서 이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쪼목쪼목 반박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이 뭔지 국민에게 알리자라고 했고, 또 지난번 5개월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6대 범죄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직 안착도 안 됐는데 이거마저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국민한테 선택권을 줘야지. 검찰의 6대 범죄에 한해서는 국민이 직접 검찰 수사를 원한다면 검찰이 할 수 있게 해야지. 그걸 완전 차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 이 조직 개편안이 좀 얄미워요. 응? 직접 수사를 하는 곳이 이제 지검이지 않습니까? 지검과 지청이 있는데, 지검에 가게 되면 여러 부가 있죠. 그 중에 형사부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 형사부가 수사권이 있죠. 수사를 6대 범죄를 수사하고, 지청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형사부하고 지청에서 꼭 6대 범죄를 수사해야 될 때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게 이번 조직 개편안의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호수 총장은 이러한 조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임명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호수 총장은 왜 반기를 들렀을까요? 나중에 돌아올,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나중에 돌아올 중대한 책임 추궁 때문일 겁니다. 문 정권은요, 한번 더 집권한다고 하면, 다음에도 민주당 후보가 집권한다고 하면 한 6년간 이어지겠죠. 그 다음은 모릅니다. 그러나 검찰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과 더불어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방희선 변호사와의 대담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 사정권이라고 할까? 사정권은 크게 수사, 기소, 판결, 그리고 판결에 나온 결과를 집행하는 걸로 구성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확정짓고 그에 따른 벌을 결정하는 재판이죠. 재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행정권에서 하면, 행정부에서 하면 안 된다고 정부에서 띄어내버렸죠. 그래서 요거 갖고 별도로 사법부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입법부와 더불어 상권 분립을 한 게 민주주의의 한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켰습니다. 처음엔 분리 안 했죠. 수사를 그냥 했죠. 근데 이 사람, 수사하는 사람들이 이 일은 공화국을 만들면서 이제 법치를 가게 되는데, 법에 의한 재판을 하자는 게, 그래서 사법부를 독립시키는 거 아닙니까? 법치가 강조되면서 수사도 법대로 하자 합니다. 근데 수사하는 사람들은 범인을 뛰어가서 잡고, 꺾고, 업어치고, 매치고, 그 다음에 취조하고 이런 거에 능수능란하지 법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법부로 독립한 재판부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수사를 하지 마. 요렇게 수사를 해야 적법한 수사인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기소를 해야만 재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수사 지도를 합니다. 판사들이 넘어서 수사 지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검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전문적으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기소를 하게 되고,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되고, 그리고 재판은 판사들이 하면서 그 판결 결과를 징역 몇 년이면 이제 교도소에 넣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누가 집행합니까? 그건 이제 정부가 해야 되니까 법무부가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4개 기능 중에서 가장 액티브하고 멋있는 게 뭡니까? 수사입니다. 수사. 중요한 거는 재판이지만 멋있는 거는 수사입니다. 그리고 수사가 탁 덮쳐올 때 권력기관이 왔구나, 이런 무서움을 느끼고요. 그거 행사하는 사람들도 진짜 권력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검사들 옛날 친구들 젊었을 때 같이 뭐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때 검사했던 친구들, 야, 씨, 강력범죄 수사하러 권총 차고 나가봐. 긴장돼. 그러는데 그들의 말 속에 보면 상당히 자부심이 숨어 있죠. 뭐 일선의 강력계 형사들 멋있죠. 역시 수사가 멋있습니다. 총 차고 범인 잡는 게 멋있거든요. 근데 그런 수사를 지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찰도 수사권을 갖는 거예요. 수사 지도를 하는 게 수사권입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도 했었죠. 많이 했었죠.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반드시 기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권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게 하자라는 문정부의 개혁은 저는 큰 틀에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건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나 수사 지도까지도 금지하게 되면 문제거든요. 수사 지도는 해야 돼요. 검찰이 수사권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함부로 행사하지 말아야죠. 수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걸 아예 없애버리면 수사 지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위헌까지도 될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제의 경찰이, 일본은 지금도 검찰이 약해요. 일제의 경찰이 자기 스스로 기소까지 막 했었습니다. 그때 검찰은 의미가 없었어요, 존재가. 이승만 정권 때도 내내 그랬습니다.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인권이 너무 탄압되고 침해됐기 때문에 5.16을 한 박정희 정권에서 기소는 반드시 검찰이 한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수사하고 기소가 명확히 분리가 되고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쭉 하다 보니까 이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이 권력도 힘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자꾸 요직에 들어오다 보니까 권력기관,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을 통과한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한 권력기관으로 갑니다. 서동건 씨 같은 경우 60에 검찰총장을 지내고 안기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사실 출신들이 행정부에서 힘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검찰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문정권은 거꾸로 검찰권을 제한하면서 경찰권을 강화한다. 어느 정도는 동의해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 단 수사지도권만 그대로 유지하게 하면 되는데 수사지도권은 없애니까 문제입니다. 또 국정원 대공을 경찰로 보내는 것도 문제예요. 국정원을 과연 대공과 이 종합수사정보기관으로 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이 많은 사람이지만,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전부 경찰로 넘기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 검찰이 수사지도를 못하다 보면 법치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입니다. 5.16 이전처럼 경찰권이 너무 강하면 인권이 침해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정부가 하는 개혁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 정권이 검수완박을 한다면서 너무 경찰권을 키운 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하지 말고 일본 검찰처럼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수사 지도만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좋죠. 하여간 검수완박은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불법입니다. 법치를 위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에 관한 검찰도 이익 집단이라는 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검찰도 자기네 수사 지도권까지 놓치는 그런 우는 절대로 범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김호수 씨는 외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항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항을 안 하면은 먼 훗날 법치를 위반한 김호수 씨는 검찰계와 법조계에서 매장당할 수 있어요. 그걸 본인이 아는 거죠. 법을 다뤄봤기 때문에,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당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위기 순간이 왔을 때 순간의 처신과 결정이 본인은 물론 조직의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다. 잘못됐을 땐 남 탓하지 마라. 네 책임이다.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는 12명의 의원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출당을 의결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탈당을 하게 되면 이 비례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출당 조치에 따라 출당이 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 특수본에서 앞으로 이걸 수사하겠죠. 12명에 대해서. 거기서 무혐의가 입증되면 이들을 복당시키겠다는 겁니다. 송영일 대표 왈 동료 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고영진 수석 대변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의신탁과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에서 무혐의가 되면 농지법 위반이나 다른 격가지 의혹에서 혐의가 인정돼도 복당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탈당 권유를 받은 우상호, 김희재, 김한정 씨는 옛날 DJ 측근이었고 우상호는 송영길 씨와 같은 연세대학교 같은 학번이죠. 학생회장도 같이 했었고 우상호 씨는 군대 갔다 와서 하고 송영길 씨는 군대 가기 전에 했었죠. 이 세 사람은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치고 나왔습니다. 반면 김수홍, 문진석, 임종석, 윤재갑 의원은 의혹 해소 후 복당하겠다 하면서 탈당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자, 이거는 그들이 알아서 할 거고 궁금한 거는 윤미향과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윤미향 의원 6월 8일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거래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하신 거다는 얘기죠. 시 부모님은 시누이 명의 함양 시골집에 거주해 오셨다. 15년 3월 시아버지가 별세했고 시어머니 홀로 그곳에 살 수 없어서 집을 매각하게 되었다. 17년 6월 시어머니 홀로 거주할 함양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구입했다. 이때 구입할 때 시골집 매각 금액을 사용했다. 2년 전에 매각한 그 돈을 사용했다.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남편의 명의로 해놨었다 그러죠. 함양에 있는 집을. 그거를 시어머니 명의로 증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 여러분 와닿습니까? 이거 그전에도 문제가 됐던 겁니다. 윤미향 의원이 왜 이렇게 집이 많냐고. 원래 이 집은 시누이 명의였다며요. 그죠? 시 부모님이 살았던 건. 근데 이거를 매각하고 그 다음에 샀을 때는 왜 남편 명의로 바꿨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자, 이 해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죠. 자, 양이원영 의원 반핵운동가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이 권익위에 의뢰한 조서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 매입한 토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출당 공고 받은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했어요. 2002년부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이어왔다. 어이구, 당연한 거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2002년부터 당연히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지. 당연하지. 늦었죠, 오히려. 2001년 아버지와 사별한 어머니는 이 대목이 참 희한합니다. 부동산 업자와 기획부동산 사기에 넘어가 13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다.
사기에 넘어가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다.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 보유한 부동산 구입에 제가 관여하거나 금전적 거래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특수본이 5월 17일 불이권 처분한 데서 확인된 바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는 이 두 사람의 주장을 보면서 본인들도 억울한 데가 있으니까 주장하겠죠. 근데 과거 위안부 운동가, 반일 운동가 윤미향과 탈핵 운동가 양이원영은 그들이 그토록 코너에 몰았던 사람들이 해명을 하면 그거 받아줬었나요? 더 악각거렸죠. 운동권 연대투쟁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몰아붙였었죠. 네,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더군다나 윤미향 의원은 사기 혐의로,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죠. 그리고 양이원영에 관련된 탈핵 정책은 불법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두 의원을 껴안고 민주당에 가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보는데, 이때 민주당은 이 두 사람을 떼어내는 게 아주 좋다고 보는데, 이때가 아주 찬스인데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훗날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호수의 결정과 민주당의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나올지,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김호수 총장이 미래를 바라보고 박범계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듯 민주당도 미래를 보고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을 탈당하면 어떨까요? 그게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요? 가뜩이나 오해받고 있는데. 운동권의 포로가 된 정당은요, 그건 정당이 아닙니다. 노빠 문빠가 지배하는 정당도 정당이 아니지. 그건 파당이지, 파당. 이제 우리나라 국가도, 대한민국도 점점 정상화될 겁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하게 되면요, 점점 서구식 민주주의로 갑니다. 운동권은 배제됩니다. 그때 두 의원을 다시 떼어내려고 하면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권익위가 명분을 줬을 때 떼어내라. 배는 물 들어왔을 때 띄워라. 네, 저희 주장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좌파 쪽에 서서 정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나 좌파하고 운동권은 또 다른 거죠. 운동권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민주주의가 정착할수록. 그래서 저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선택과 송영길 민주당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미래와 운명을 좌우한다. 민주당도 현명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저희 충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